안녕하십니까. 신한투자증권에서 소프트웨어 담당하고 있는 강석호 연구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저희 섹터 계속 힘든 시기를 거쳤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PPT 보면서 인터넷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광고 시장입니다. 온라인 광고 시장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광고 경기 전망 지수 보시면 광고주들의 심리가 계속해서 불안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레벨조차 역사적 최저 수준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면 부동산 광고 시장입니다.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은 분양 물량에 따라 광고비 집행이 꽤 많이 달라지는 편입니다. 작년과 같이 올해에도 분양 물량이 굉장히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부동산 광고 시장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광고 시장의 반등은 올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합니다. 두 번째는 커머스입니다. 커머스는 상반기 인플레이션 수준의 성장은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괄목할 만한 점은 바로 온라인 침투율이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40%를 돌파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문제는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해외 온라인 직구를 통해서 거래액이 성장을 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소매 판매액 내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보다는 해외 기업들의 수혜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셔야 될 것 같고, 오른쪽 그림 보시다시피 해외 온라인 직구의 GMV는 두 자릿대 성장이 나오면서 향후 몇 년간 이 소매 판매액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웹툰입니다. 웹툰은 한국, 일본이 전 세계의 70% 수준의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두 시장이 거래액 성장이 둔화되었다는 것이 또 우려할 만한 점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웹툰의 GMV 및 성장률 추이인데 두 그림 보시다시피 2022년 하반기부터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높은 멀티플을 받았던 웹툰 사업이 계속해서 고멀티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에 대한 본격적인 전망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숏폼 그리고 인플루언서 컨텐츠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사 보시다시피 요즘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30초에서 1분 정도의 길이의 영상을 많이 소비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짧은 영상 또는 러닝타임이 짧은 컨텐츠를 소비하는 트렌드는 사실 1, 2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올해 특히 본격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 광고나 커머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주 수익원인 이러한 온라인 사업들이 숏폼 컨텐츠 플랫폼으로 이동한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기회가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왼쪽 그림 보시다시피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의 DAU 추이입니다. 이 DAU는 글로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내에서도 사용시간 기준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그리고 네이버는 모바일 앱 기준 사용시간이 작년 상반기 대비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온라인 트래픽이 이러한 숏폼 플랫폼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연령별 SNS 유료 이용률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나라 유저들 중에서 SNS에서 과금을 해본 유저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자료입니다. 당연히 SNS라는 것이 10대나 30대 같이 젊은 유저층 중심으로 노출이 높다 보니까 과금 이용률도 10대부터 30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이 10대와 30대가 현재는 그저 젊은 층이라고 불리지만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우리나라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주 소비층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0대와 30대의 소비 패턴, 소비 성향이 향후 몇 년 또는 향후 10년까지도 이 소비 시장에서 중요한 트렌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광고 시장
또는 커머스 시장에서도 쇼폼 그리고 인플루언서 기반의 상품들이 굉장히 수요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글로벌 디지털 광고 시장 내에서 쇼폼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대한 자료 그리고 전망치인데, 이 자료에 따르면 향후 몇 년 내에 이 쇼폼 형태의 광고 상품이 온라인 광고 시장 내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미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쇼츠 그리고 릴스, 이러한 쇼폼 컨텐츠에 광고가 붙기 시작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글로벌 인플루언서 광고 시장의 규모입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매년 두 자릿대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 2023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전 세계 대부분 온라인 광고 업체들이 역성장 또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인스타그램을 보유한 메타만이 광고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줬었습니다. 조금 더 이 인플루언서 시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플랫폼별 인플루언서 광고의 전환율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같은 이런 쇼폼 또는 인플루언서 컨텐츠 플랫폼의 광고 전환율인데,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광고의 전환율은 0.6%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그런 동영상이나 이미지가 필요할 때에는 디스플레이 광고를 쓸 수밖에 없었지만, 효율적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선 대부분 이전에는 검색 광고를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이 광고하고 물건을 파는 이 광고 상품의 효율이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광고보다 훨씬 높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향후 광고 시장은 검색 광고와 인플루언서 광고, 이 두 가지 상품으로 양극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 사용 플랫폼 비중입니다. 당연히 글로벌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이러한 글로벌 플랫폼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인플루언서 컨텐츠 플랫폼은 컨텐츠가 많은 곳에 유저들이 계속 쏠리는 이러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뒤늦게 진출하는 또는 엄청나게 큰 투자 금액을 지금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좋은 성과를 내기에는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커머스입니다. 커머스는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GMV의 성장이 그렇게 가파르진 않은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네이버나 쿠팡 11번가 같은 이 조합 쇼핑몰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종합 쇼핑몰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카카오의 경우에는 이 성장률이 조금은 덜 둔화되는 모습이었고, 카카오는 작년부터 카카오 선물하기 럭스 같은 고가 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서비스를 또 런칭을 하면서 성장을 다시 도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단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온라인 소매 판매액은 현재 해외 직구 중심으로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다시피 중국 플랫폼들의 한국 MAU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단기에 멈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이 중국 직구 플랫폼을 이용한 유저들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많은 물건들을 사서 몇 개만 건지더라도 제 기분이 좋을 수 있는 그렇게 유저 경험을 쌓다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는 0%대 수수료를 내세워서 우리나라 브랜드들까지 입점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물건을 파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판매 수수료가 1% 낮아지는 것이 바로 영업이익률 1%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에서 물건을 파는 이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네이버, 쿠팡, 11번가 같은 국내 전통 플랫폼들 뿐만 아니라 신생 플랫폼에 입점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이러한 국내 플랫폼들이 테이크 레이트를 올리면서
판매 수수료율을 높이면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던 그런 투자 포인트가 하나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해외 직구 거래액 중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 거의 세 자릿대에 가까운 성장률까지 보여주면서 현재 우리나라 소매 판매액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웹툰입니다. 웹툰은 2020년 그리고 2022년까지 코로나의 수혜를 완전히 받으면서 외형 성장이 크게 나타났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거래액이 정체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한국과 일본 가장 점유율이 큰 이 두 시장이 성장이 둔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유저의 수가 역성장하면서 특히 거래액 기준으로도 한국은 이미 역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처럼 유저가 크게 유입이 되는 시기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마케팅비를 많이 써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 플랫폼에 많은 유저들을 유입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케팅비를 집행하더라도 신규 유저의 유입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모두 이 웹툰 사업부에서만큼은 마케팅비를 축소하면서 적자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한 내용인데 이 웹툰이 계속해서 고성장 산업 그리고 이에 따른 고멀티플을 유지를 하기 위해선 시장 성장 자체가 고성장이 나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블루오션이라 여겨지고 있었던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한 자릿대 성장이 나오면서 아직 시장이 개화되지도 않았는데도 이 정도의 낮은 성장률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 웹툰이라는 컨텐츠를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과 한국 시장 중심으로 웹툰 시장이 성장을 했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인기 컨텐츠들 모두 다 북미나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권의 유저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컨텐츠들이다 보니까 앞으로 북미나 유럽 시장 개발을 위한 신규 현지화되어 있는 이러한 컨텐츠들이 많이 나와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 만화 앱의 시장 성장 전망치 자체가 한 자릿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로벌리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사업 멀티플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그런 국면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 보시다시피 네이버는 실제로 이렇게 마케팅비를 줄이면서 컨텐츠 부문의 적자를 축소하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카카오 웹툰의 유럽 사업부를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장 사업 또는 성장주라고 한다면 마케팅비를 태워서 유저를 먼저 유입을 시키고 그 유저들을 이 플랫폼에 락인시킨 뒤에 1년, 2년 또는 수년 뒤에 본격적으로 수익화를 하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졌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마케팅비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회사가 판단했을 때에도 단기적으로 이 사업의 외형 성장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종목단에서는 탑픽으로 숲을 말씀드립니다. 목표 주가는 19만 원이고 팬덤 플랫폼 중심의 후원 경제 매출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을 기반으로 한 광고 매출의 성장이 가파르게 나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숲은 우리나라 1위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최근 트위치 TV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철수함에 따라 그 트래픽을 충분히 흡수하고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트래픽의 유입이 동시 접속자 수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현재 5월 정도까지를 봤을 때에도 별풍선 매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플랫폼 서비스와 광고 매출액은 모두 글로벌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 사업에서의 성장을 추정을 했습니다. 아직 글로벌 사업이 본격화되거나 아니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치에 넣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만 고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에서의 불안 요소는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6월 5일 글로벌 숲 어플리케이션이 런칭이 되었는데 이 앱은
향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마케팅이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 시장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e스포츠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e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광고 매출도 일으키고 또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성과를 내고 있는 SKT T1 같은 유명 프로게이머들의 방송 그리고 마인크래프트나 발로란트, 오버워치, 리그 오브 레전드 등의 메이저 BJ들의 방송을 글로벌로 동시 송출하면서 초반 유저를 목에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게임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의 상반기를 돌아보면은 인터넷보다는 조금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연초 같은 경우에는 쿠키런 킹덤의 중국 출시, 그리고 3월에는 위메이드의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성과, 또 최근 5월 8일에는 넷마블이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유명 IP를 이용해서 게임을 런칭을 했는데 첫날 하루 만에 140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할 정도로 글로벌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면서 넷마블의 올해 상반기 주가도 상당히 견고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게임 산업은 안 좋은 주가 속에서 또 인건비를 축소한다라는 안 좋은 기사까지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메타, 아마존,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 또한 비대해진 이 인건비 구조를 효율화하는 그런 과정이 과거 2년 동안 지속이 되었었는데 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NC소프트, 넷마블, 데브시스터즈, 컴투스 그리고 그 외에 넥슨까지도 계속해서 인건비를 효율화하고 그리고 이제는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더라도 더 많은 인력을 뽑기보단 기존 인력에서 조금 더 효율을 높인다라거나 아니면 향후에는 AI를 이용해서 이 게임 개발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덕분에 1분기 게임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큰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왼쪽 그림 보시다시피 당사가 커버리지하고 있는 이 기업 총 14개 기업 중 11개 기업이 실적의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3개 기업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거 몇 년간 이 게임사들이 계속해서 이익단의 쇼크를 기록을 하던 것과 다르게 이렇게 게임사들의 실적 발표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이제 이 주식시장 전체에서 게임사들에 대한 실적 추정치 그리고 기대치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KRX 게임 탑10 지수는 1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수급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는 이런 기대 심리 자체도 저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낮아진 인건비를 기반으로 영업 레버리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용 효율화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그림은 인건비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마케팅비의 게임사들의 총합입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사실 인건비는 그렇게 크게 줄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그 상승세가 조금 둔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과 다르게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인력을 한 번에 축소하기는 어려운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건비에서는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더라도 사람을 더 뽑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 오른쪽 보시다시피 마케팅비를 많이 줄여서 영업이익에 서프라이즈를 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신작을 낸다라고 할 때 신작 출시 직전에 수백억 원까지도 대규모 마케팅비를 집행을 했었지만 앞으로는 이제는 게임 출시 이후에 성과가 나는 그러한 국가들 중심으로 퍼포먼스 마케팅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나타난 상반기 트렌드 변화입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다시피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는 과거 1위부터 10위까지 최상위권에는 대부분 모바일 MMORPG 일색이었다면 최근에는 캐주얼 게임이나 서브컬처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신작들이 상위권에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라스트 서바이벌, 나 혼자만 레벨업, 브롤스타즈, 로블록스, 버서커 키우기까지 모두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캐주얼 장르들이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제는 이 모바일 MMO의 인기가 한풀 꺾인 반면 젊은 유저층 중심으로 잠깐 즐기면서, 하지만 1,000원부터 많게는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까지 이 소액 과금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캐주얼의 인기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른쪽에는 4월 출시된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의 성과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이 콘솔 하드웨어의 보급도 낮고, 그리고 콘솔 게임의 개발 시도도 거의 없었다 보니까 우리나라 개발사에서 콘솔 트리플 A급 게임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출시된 스텔라 블레이드, 그리고 작년 출시된 네오위즈의 피해 거지까지 높은 메타크리틱 평점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아웃라이어들이 나타날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이 콘솔 게임들이 글로벌 주목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향후 콘솔 그리고 PC 게임의 개발을 시도하는 개발사들에게 많은 유저들의 주목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이 바로 해외 성과입니다. 사실 해외 성과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는 있지만 MMORPG 외에 해외 유저들을 타깃으로 한 신작들이 국내 개발사들에게서 시도가 많이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았던 크래프톤, W게임즈, 넷마블, 펄어비스 같은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높은 고환율에서 수혜를 기록을 했었지만, 그 외의 기업들은 사실 이 해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환율의 수혜를 누리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개발사들에서 이런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해외 신작들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시해 놓은 크래프톤의 다크앤다커 모바일,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모험의 탑, 그리고 조이시티의 디즈니 렐름 브레이커스, 이 정도를 주요 작품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크래프톤의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익스트랙션 RPG라는 장르로 기존 배틀그라운드처럼 여러 유저들이 한 맵에서 조여지는 이 자기장 속에서 경쟁을 하는 것은 똑같지만, 여기서 살아남는다면 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밖으로 탈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새로운 재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다크앤다커는 PC 버전으로 먼저 베타 테스트나 출시가 진행이 되었고, 이 익스트랙션 RPG 장르에서는 글로벌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IP이기 때문에 크래프톤이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실제 서비스하는 그 시점에도 바이럴 마케팅이나 초기 유저 모객은 상당히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은 사실 내년 상반기 출시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주가는 올해 하반기부터 먼저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게임쇼들에서 이 붉은 사막이 대두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게임스컴, 8월에 예정되어 있는 독일의 게임스컴에서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을 처음으로 B2C 마케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오른쪽 그림 보시다시피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이 과거 게임스컴에 출품을 한 이후 글로벌 유저들이나 평론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이후 주가가 급등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단기 급등뿐만 아니라 그 이후 1년 동안 주가가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도 게임스컴에서의 평가에 따라 주가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에서 지스타에서도 마케팅을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 콘솔 PC 트리플 A급 게임에서는 이 붉은 사막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게임 섹터에서 첫 번째 탑픽으로는 펄어비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72,000원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붉은 사막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 붉은 사막은 당사에서 추정하기로는 역대 국산 PC 콘솔 게임 중 가장 높은
글로벌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8월 게임스컴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이렇게 B2C 마케팅을 진행함에 따라 평론가들 뿐만 아니라 유저들의 반응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산되면서 주가에도 정성적인 측면에서 반영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올해와 내년 거쳤을 때 오픈월드 액션 장르에서 경쟁작이 부재하다라는 것도 이 붉은 사막의 흥행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근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트리플 A급 게임들이 대부분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개발이 지연이 되면서 그때 출시됐어야 하는 것들이 2023년에 대부분 출시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24년, 25년이 대작들의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붉은 사막의 출시 시점도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뿐만 아니라 최근 발급된 이 검은 사막 기존작의 PC 버전 중국 외자 판호도 붉은 사막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에서의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이 과거 중국에 이미 출시됐다가 흥행에 실패했던 사례가 있지만 사실 이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은 PC 중심으로 컨텐츠가 설계되어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바일 때보다는 확실히 PC 버전에서 성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고 텐센트가 퍼블리싱할 예정인데 이미 판호가 나오기 전부터 CBT를 2차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텐센트 측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빠르게 준비가 완료된 만큼 올해 하반기 중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데브시스터즈입니다. 데브시스터즈는 쿠키런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는 국내 개발사 중 가장 캐주얼 게임을 잘 개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쿠키런이란 IP가 보기에는 굉장히 귀엽기만 하지만 사실 글로벌로 나아갔을 때에는 굉장히 높은 인지도를 얻게 되었고 전작인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그리고 쿠키런 킹덤 다음으로 이번 달 말에 출시 예정인 쿠키런 모험의 탑이 다시 한 번 더 해외에서의 성과를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쿠키런 모험의 탑은 이미 사전 예약이 시작되어서 6월 26일 출시 예정이고 이 게임은 글로벌로 동시 런칭되고 마케팅도 동시에 진행이 된 만큼 전작 쿠키런 킹덤 때보다 더 많은 유저 수 그리고 조금 더 강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실적의 퀀텀 점프를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쿠키런 모험의 탑뿐만 아니라 쿠키런 IP로 개발되고 있는 쿠키런 오븐 스매시 그리고 향후 크래프톤이 인도에서 서비스할 쿠키런 오리지널 버전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게임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해외에서의 성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해외 매출 비중을 가장 빠르게 높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도 캐주얼 게임의 수요가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캐주얼 게임을 잘 만드는 데브시스터즈가 실적뿐만 아니라 멀티플 측면에서도 리레이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인터넷 게임 하반기 전망 말씀드렸습니다. 상반기까지 그리고 과거 2, 3년 동안 굉장히 안 좋은 주가 흐름 속에 고생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는 게임 섹터 중심으로 조금 더 나아진 그런 주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